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뉴스를 제가 오늘 주말이니까 부동산 뉴스를 해드리면 좋은데, 해드리려고 했더니 부동산 뉴스 내용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뭐 복잡한 또 기존에 나왔던 뉴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반복해서 보지 말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한 이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만 알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부동산 뉴스를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두세 달 동안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몰라서, 우리가 내일 뉴스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만큼 여러분들이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해드리는 10분, 15분 요 시간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두 달, 세 달 동안의 부동산 뉴스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인 반응, 여러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뉴스를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소용없는 27번째 대책.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그 다음에 12만 가구 뭐 신도시 또 공급한다고 며칠 전에 발표했어요. 요것들을 합쳐서 27번째 대책인데, 뉴스들이 대부분 소용이 없다라고 해요. 영향이 크게 없을 거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마 속이 뒤집어지실 거예요. 집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상급지의 가격이 너무 많이 뛰신 분들은 계속 최고가 경신했다 들으면 완전 속이 뒤집어질 거고, 이 최고가 경신하는 것 때문에 곳곳에 풍선 효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지금 뛰고 있어요. 빌라, 단독, 뭐 아파트가 뛰니까 뭐 상가까지 최근에 뛰고 있어요. 토지도 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하락을 할까 아니면 더 뛸 걸로 예상을 해 더 사야 되나, 이런 전문가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볼 거고, 그분들이 청약을 하는 게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청약 기다리지 말고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어떤 전문가가 어떤 정도 비율로 어떤 거를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선택하기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용없는 27번째 대책이다. 우리가 최근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먼저 했어요. 은행권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한 차례 했고 신도시 추가 공급을 했는데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거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이 또 집값이 상승하면은 대출 규제를 더 옥죄겠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더 할 거고, 신도시 12만 가구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가 28번째 대책도 결국 요 범위 내에서 계속 올라갈 건데, 요게 큰 효과를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정부 대출 규제 효과가 없다. 투기 목적 불필요한 대출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규제 대출을 하더라도, 자, 우리나라에는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오히려 사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해봐야 40에서 50%, 많이 나와야 40에서 50%가 나오는데, 보통 전세 비율은 60에서 70%가 전세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주를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세를 끼고 살면은 투자하기는 더 좋고, 오히려 내가 대출을 받아서 40, 50%의 대출을 받아서 내가 실거주할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없어지고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해봤자 오히려 뭐 집이 현재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시점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고, 만약에 실수요자 분들도 요즘 최근에 전세가 안 나와서 월세를 살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자, 전세를 끼고 사는 것보다 월세를 끼고 산다라고 한다면, 자, 내가 실거주는 월세를 하고 남는 자본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매수는 내가 투자하기 좋은, 지금은 거주 환경이 불편하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에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사는 거는 내가 현재 살기 좋은 지역에 월세로 산다라고 한다면 반전세죠. 반전세. 반은 전세로 반은 월세로.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 월세 내는 거는 그냥 적금 붙는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에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내가 지금 월세 내는 건 적금이라 생각하고 이 갭 투자를 해놓으면 오히려 투자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하면 다다음 시간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때 한번 보시고, 이런 식의 어떤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규제는 인위적인 규제, 장기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실수요자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은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지금 금리를 0.7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 3%로 금리가 올라갈 걸 생각하고 대출 금리가 이미 많이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의 대출이 전부 다 이제 4%로 좀 바뀌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4%의 대출을 하더라도 이 4%의 대출로는 집값 잡기가 쉽지 않고 한 6%에서 7% 정도가 가야지 그나마 좀 약간 대출에 대해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건데, 이게 6%, 7%까지 올리려면 기준금리가 2에서 3%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약간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기에는 힘들다. 그러니까 4%에서 6%, 7%대까지 올리려면은 얼마나 긴 시간을 들여야 될까. 더군다나 외국에서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전염병 죄악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계속 미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대폭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을 잡히기엔 쉽지 않을 거고, 금리 인상 자체가 예를 들어 5에서 한 6%까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도 한 주에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0.8% 정도가 뛰는 거고, 연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8%에서 한 10%, 그러니까 좀 적게 보더라도 1년에 8% 정도가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에서 6%의 금리를 내더라도 8%가 더 많은 상승을 현재 하고 있고, 우리가 더군다나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내가 살면서 생각할 때는 8%지만 내가 만약에 전세를 끼고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 2배에서 3배 정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약 20에서 30%의 자기 자본 대비 또 수익률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에서 6%의 대출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값을 잡는 데는 금리 인상보다는 조금 공급을 활성화, 또 기존 매물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에는 금리로는 좀 집값을 잡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들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신도시 수도권에 12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부동산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안정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왜 이렇게 자꾸 신도시,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잡힌 거는 신도시 입주 시점에 물려서 아파트 값이 항상 잡혔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도시를 많이 공급하는데도 왜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신도시들도 입주까지 빨라야 5년 정도, 진짜 빨라야지 5년 정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정도 입주하던 신도시가 그나마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데는 약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정되는 이런 12만 가구가 사람이 살고 싶은 대로 바뀌려면 최소 15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람들이 과연 기다릴 거냐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배고파.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 씨앗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씨앗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내년 가을에 이 나눠준 씨앗을 가지고 내년 가을에 수확을 해서 밥을 해 먹으래. 근데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을 사람들이 그냥 당장 밥을 해 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지금 당장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당장 식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씨앗을 나눠줘야지 이 씨앗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식사는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 매물들의 공급을 막아놓은 거예요. 하루에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기존 식사를 막아놓고서 계속 씨앗만 주니까 이 씨앗이 그냥 소비가 되면서 내일의 식량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3, 4년 후에도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부가 좀 약간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조금 더 당장 한 끼 식사를 좀 제공해라 라고 하는 게 계속 주요 내용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줄을 이루는 내용은 멈추지 않는 최고가 경신. 그러니까 뭐 하면 또 뛰었다. 그리고 곳곳에서 풍선 효과로 이것도 뛰고 저것도 뛰고 저것도 뛰었다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지금 계속 뛰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안 뛴 것들이 또 따라 뛰고 있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연일 치솟는 집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7주 연속 최고치. 그러니까 전에는 5주 연속, 3주 연속 계속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지나친 규제다. 이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계속 뛸 거고, 실거주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하는 거고, 양도세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기준 매물이 안 나와서 어쩌다 한두 개 나오는 매물 가지고 매수자들은 계속 경쟁하니까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갖다가 혁파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과연 혁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뭐 강남 전세값은 평당 4천만 원 넘어섰다. 기존에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는 2,500만 원 하던 전세가가 4천만 원.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80%가 뛰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만 뛰게 해놓은 게 아니고 전세가까지 폭등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위 20% 집값이 평균 9억에서 15억으로 뛰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가장 주장했던 게 상위 굉장히 비싼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비싼 집값이 더 많이 뛰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렴했던 집값이 따라 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일단은 비싼 집값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강남 턱밑에다가 지금 신도시 12만 가구를 먼 외곽에다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강남 턱밑에다가 집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남 집값을 상위의 20%의 집값을 잡아야지 하위의 집값을 잡히는데, 오히려 지금 하위의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 하위 쪽에 신도시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상위 집값을 못 잡기 때문에 상위 집값이 더 뛰면 하위의 집값을 그냥 따라 뛰기만 하는 이런 반복된 현상이 몇 년 동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주요 뉴스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덜 오른 빌라로 서울 빌라 매매 8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했다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 그래서 최근에 빌라라도 사자, 올해 서울 빌라 거래량 급등했다, 지금 빌라가 폭등하고 있다라고 내용과, 최근에 이제 서울 상가까지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다 뛰어서 살 게 없다 보니까 상가 쪽에 경매 낙찰율이 올라가고 있고 상가 쪽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년 민심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청년 민심 잡는 게 아니고 집값 잡는 거 우선해야 되는데, 청년 민심,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부동산 정책 자체가 흘러가니까 이것도 조금 약간 문제인 거고, 그래서 또 다른 뉴스인데, 임대료 없어도 그만 현금 부자들 상가 건물을 갖다가 그냥 임대료 없어도 그냥 매수해 놓는다, 언젠간 뛰겠지, 이런 식의 흐름도 지금 가고 있고, 미분양 넘쳐나던 아산까지 전국서 줍줍 몰렸다. 그러니까 집이 거의 분양이 안 되던 아산, 허허 벌판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전국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줍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서울 청약 경쟁률 5년간 폭등했다. 그러니까 청약은 또 청약대로 또 몰려가고 있고, 아파트 값이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서울, 뭐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자극이 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아파트값 최고가 경신 플러스 각각 뛰지 않고 있던 뭐 단독 뛰었다, 빌라 뛰었다, 상가 뛰었다, 뭐 재개발 쪽 뛰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풍선 효과에 의해서 또 지방에서도 허벌판인 지역들에 계속 아파트들이 줍줍하고 있다. 휴가철에는 뭐 동해, 속초, 강릉의 아파트 값이 계속 또 폭등하고 있다. 원주의 아파트 폭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들 계속 뛰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 또 수도권의 아파트가 폭등하니까 곳곳에 풍선 효과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그리고 이제 사야 한다면 만약 청약으로 해야 될까? 기존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까라는 내용,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 주택도 구입할 만하다라고 하는 내용과 안전한 청약만 노려야 된다 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완전히 상충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식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뭐 금리보다 중요한 건 원리금 상환 여력인 거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확실하게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존의 집을 사라라고 하는데 한 표를 먼저 던졌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은 수도권의 사전 청약을 적극 노려라. 그리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금리 추가 인상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청약, 일단 청약 쪽을 무조건 먼저 하라고 하는 내용. 청약은 우선 먼저예요. 그 다음에 청약이 안 되는 경우 이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 청약 플러스 기존. 청약 먼저,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전문가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거니까 조금 높더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고, 이제 네 번째는 청약이 안전재산, 영끌 매수보다는 시장 상향 지켜봐라. 이분은 자, 청약은 하되 기존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이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전문가의 말씀인 거고, 자 이제 5번째 수도권 실수요자면 청약 노래라. 이분도 역시 청약하고 플러스 이제 기존의 아파트도 역시 같이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청약이 우선이에요. 근데 청약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라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 자 일단 또 다른 분은 청약을 노리되 기존 아파트 매수는 미뤄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분도 청약만 하는 거지 기존의 아파트 매수는 반대 의견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 같은 경우 역시 청약해도 좋다. 청약해도 좋다. 근데 만약 청약이 안 되면은 기존 아파트 매수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 아파트 매수에 대한 반대 의견이 2분이 계셨고, 총 7분 중에 나머지 4분은 일단 청약이 우선, 청약은 가능하면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청약이 안 될 경우에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청약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수도권의 아파트 예를 들면,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가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억에서 한 12억 정도, 7억에서, 요즘 신축 아파트 기준하면 7억에서 한 12억 정도가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런데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보통 5억에서 한 7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적은 데들은 2억에서, 물론 여기는 청약 좀 가점이 조금 경쟁률이 낮겠죠. 높은 데들은 최소 5억까지 프리미엄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세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2억에서 한 7억, 5억 정도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노리는 거고,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 아파트 매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너무 많이 뛰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기존 주택을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기존 주택 앞으로 3, 4년 정도는 더 뛸 여력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될 거기 때문에 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3, 4년 동안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폭이 과연 얼만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 4년치를 다 반납할 만큼 하락할 거냐, 아니면 1년치 정도만 반납하는 정도로 하락할 거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 4년치를 다 반복할 만큼 반납할 만큼 하락은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년에서 2년치 정도를 반납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역시 내가 가져갈 상승폭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구입해도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4분 정도가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존 주택도 정말 많이 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이거보다는 저희 부동산 꼰대에서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도 중심지에서도 뛴 건 많이 뛰었지만은 앞으로 좋아지는 아파트들은 저평가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 아파트 중에서 저평가를 매수한다면 저는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저평가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또는 우리가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만약에 빌라라면 어떨까요? 빌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빌라. 지금 서울에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매년 한 60개 정도, 매년 60개 정도의 25개 정도의 재개발을 구역을 할 거고, 정부에서 또 매년 3, 40개를 구역을 새로 지정하니까 서울시가 1년에 한 60개 정도의 매년 구역이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5년으로 치면 300개 정도가 새롭게 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빌라가 재개발로,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빌라라고 하는 결국 이거예요. 청약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내 돈을, 자기 자본을 조금 더 일찍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는 청약이다. 그러니까 이 청약을 놓는 거 사람들이 찬성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는 사도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된 기존 아파트 또는 빌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를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기존 주택 구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1순위로는 청약을 받을 수 있으면 청약을 노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청약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2억에서 5억까지가 붙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2억에서 5억 정도 벌어놓고 가니까 안전한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순위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5년, 6년 후에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고 저는 장기로 기다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저께 12만 가구를 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또 뛰면 어떻게 될까요? 신도시를 더 많이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신규 재개발이 서울에 지정이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집값이 더 뛰면은 재개발 지정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재개발에서도 미분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청약, 이걸 못 하더라도 5년, 6년 후에는 집값이 만약에 조정기에는 사람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청약을 또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럴 땐 줍줍할 수도 있고,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같이 청약을 받더라도 경쟁률이 지금처럼 뭐 60대 1, 20대 1이 아닌 1.2대 1, 2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지역도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또 청약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요때 노려서 4, 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그 후에 5년, 6년 후에 청약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아마 대기가 아마 하반기에 이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정보들이 쏟아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을 잘 요약을 해서 이 정보들 속에다가 새롭게 나오는 정보를 껴맞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장 현명한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하나씩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 요거를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같이 해놓으셔야지 바로바로 먼저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